수당 선생은 그 얘기에 나오는 사가살 불가육의 그 정신을 잘 아셨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실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행일치가 되신 분입니다. 수당 가문의 이야기를 펼쳐줄 오래된 집. 조선 중기에 건립돼 386년 세월 동안 명문대가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는 고택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딘 단단한 돌계단처럼 수당 가문에도 역사가 쌓이고 그 세월의 끝자락을 지키고 있는 이문원 관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죽어도 공부한다. 그때 이제 나는 작정을 했어요. 그 쫓아내면 오고 때리면 맞고 시커먼 고무신에 맨발로 하고 점심이란 건 먹어본 적도 없고 교복을 해주나 월상을 해주나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는 뭐 봐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명문대가 후손이지만 힘겹게 공부를 한 이문원 관장. 수당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수당 기념관을 지키며 선대의 업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가옥의 전형적인 미학을 간직한 수당 고택. 이 집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이 문을 이제 월방문이라고 그래요. 월방이라는 게 초생딸 모양을 상징한 건데 원래는 부엌에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부엌에 나무나 물동이나 이거 들어가기 좋게 한 건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지신 거예요. 이게 부엌은 직각으로 지어놓고 대문은 월방문으로 하셨어. 집을 지을 때 동쪽은 남자고 서쪽은 여자예요. 반대로 지셨잖아요. 가정 살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나 붙어라. 조선의 왕족이었던 선대 할머니의 큰 뜻이 담긴 집. 그 할머니의 뜻대로 수당 이남규는 20대에 정시문과에 급제하면서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떠오릅니다. 승문원 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외교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에서 관직을 시작하는데요. 외교문서를 접하며 국제정세를 잘 알게 된 수당. 그는 고등 관료이자 뛰어난 문장가로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서학 교수를 맡으며 수당 후학 양성에도 이남규가 힘썼던 상소문을 쓰는 수당은 모습이 재현됩니다. 신채호와 변형만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 한말의 4대 문장가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장으로 이건창, 그 김태경 수당 선생하고 이제 매점 황현 선생하고 이게 이제 구한말의 4대 문장가라고. 수당이라는 호도 강화본 이건창 선생이 지어준 호예요. 스스로 자기를 수양해라. 자수. 수당이 관직에 있던 때는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격동의 시기였는데요. 1894년 일제는 한양 도성을 침입하며 조선을 삼키려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수당 이남규가 10여 년간 고민하는 주요 관직을 모습이 두루 거친 재현됩니다. 수당은 40살에 정치적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일본인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의 문을 들어왔는데 외무부서의 신하가 힘써 막았으나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의 제안을 일본이 꼬투리 삼는다면 저의 목과 피를 일본에 뿌리소서. 당시 40세였거든요. 형조 참의 시절이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 법무부의 이제 차관보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었어요.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일본군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왜 무단으로 우리 도성에 들어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그들이 물러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군사 행동을 취해야 된다. 상소문을 받은 고종은 수당에게 답을 내립니다. 상소는 잘 보았다. 사리를 논한 것이 조리가 있고 말이 또한 계절하니 매우 간탄스럽고 가상하다. 그러나 고종과 수당의 바람과는 달리 일제의 침략은 점점 더 거세지는데요.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은 경복궁을 강제 점령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조선 식민지 역사의 슬픈 서막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나라를 보며 수당의 울분도 깊어집니다. 멀리는 임진년의 외란이 있고 가까이는 갑신년의 외변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험 있는 결단을 내리시고 상규를 확고히 지키십시오. 신하들 가운데 현자를 골라 정사를 위임하시고 장수들 가운데 능자를 골라 군사를 위임하십시오. 이때는 일본군이 한양 도성뿐 아니라 우리 경복궁을 무단으로 침입을 합니다. 임금님이 계시는데 대포를 설치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친일 내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갑오경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갑오경장은 그 비자주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힘에 의하지 않고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한 그 비자주적인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당 이남기 선생은 이때 그 갑오경장을 모두 그 배격하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1884년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이때부터 조선에는 근대화 물결이 거세게 일었지만 외세에 의한 김홍집의 개혁이라는 사진이 보입니다. 한계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나라를 보며 수당은 우리 스스로 결집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일본하고 맞서 싸우자, 대일본 강경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수당 선생처럼 대일본 강경론을 주장하는 현직 관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후에 수당 선생님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외직인 그 영웅 부사로 물러나게 됩니다. 거듭되는 상소 때문이었을까요? 중앙고등 관료였던 수당은 첫 번째 외직인 영흥으로 떠납니다. 영흥으로 가는 길목마다 청일 전쟁으로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삼천리는 전쟁판으로 전락하고 백성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수당은 당시 백성을 향한 애틋함을 글로 남겼는데요. 한 필배가 백성에겐 보배보다 귀하다네. 한 조각인들 언제 자기 몸에 둘렀던가. 이웃 장에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니 때도 없이 다그치는 수탈이 또 걱정이어라. 오직 백성과 나라 생각에 수당의 고뇌는 깊어지고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크나큰 변고가 일어납니다. 명성황후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소리꾼 이윤아가 노래합니다. 왕후는 한나라의 국무로서 30년 동안이나 온 나라의 선민들이 그 옳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실독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승천리 온 나라가 벌벌 떨면서 원수놈의 종이 되어 왕후에게 죄를 돌려서 드디어 패하여 서인을 삼으라는 명까지 내린다는 말입니까? 바라건대 처벌을 내리시어 신하된 자로서 나라를 잊고 살기를 도모하는 자의 경계로 삼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죽는 날이 영원히 사는 날이 될 것입니다.